안녕하십니까. 원로들의 길잡이 6월 15일 20번째 시간입니다. 신통일한국국민연합 원로의 경기남부 이재홍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세포, 조직,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를 노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화가 진행되어 일정 수준 이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이 이루거나 기능이 감소된 사람을 노인이라 합니다만 저는 원로라고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여 연금을 받게 되며 사회적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되는 사람인 그 시점인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퇴직 연령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증가를 함에 따라 노인 구분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노인 세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하여 전국적으로 발돋움하는 데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원로들께서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세우시는데 혁혁한 공로로 세운 이 나라를 잘 지켜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남북 평화통일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확실히 아시고 함께 동참해 가시는 원로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신통일한국의 이념과 비전 중 신통일한국론 중 제5장 남북평화통일의 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콘텐츠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의 통일 방안과 남남 갈등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로 지도자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남북 통일은 불언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일부 정치 지도자들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살해사욕 당리당략에 치우쳐 곤무술수 중상모략을 일삼는 그런 비양심적인 위정자들의 부안에 동하지 마시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치료하는 지도자를 따르고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원로 지도자들께서는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이 하나님 중심한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꼭 아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강좌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방제로서 지역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정치적 결합을 느슨하게 함에 따라 사실상 국가연합에 가까운 느슨한 연방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1973년 고려연방제 즉 이체제 2정부로서 외교관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주장과 함께 1980년 고려 민주연방 창립 방안을 주장하였으며 여기에 남한은 김대중, 김정일의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서 낮은 단계 즉 국가연합, 이체제 2정부로서 외교권과 군사권의 독립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연방은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연합은 영토안전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체결한 공동체로 2개 이상의 주권국이 공통된 이익의 달성을 위하여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도 하는 결합 형태로서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남조선에서의 미군 철수 이후 남북조선 군대를 각각 10만 이하로 감군할 것이며 이건 그들의 억지 주장입니다만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일조약 등 남조선의 모든 매국적이고 예속적인 조약 및 협정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북한의 주체사상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그대로 답습하는 운동권 출신이라 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남북한은 양체제가 공존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단일민족 공동체를 나간다는 전제하에 각각 연방제 즉
북한 주장과 국가연합 남한의 주장의 두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여기서 남한의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방안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평화통일 3단계를 제시하면서 기본 원칙으로서 한반도 평화정착, 상호 문호 개방과 신뢰회복,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982년 1월 전두환 대통령은 민족통일협의회 회의 구성과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헌법안을 확정 공포하고 통일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자유평화민주원칙 아래 공존공영의 남북연합을 세워 단일민족 국가를 이루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연합, 연방제, 통일 형태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로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1연합의 남북연합 즉 남북공화국 연합을 실현하자며 2단계로서 1민족 1국가 1체제 1연방정부 2지역 자치정부를 구성하며 제3단계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중앙정부로 통합하여 완전한 통일을 이루자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원로 지도자들께서는 좀 복잡하게 보이시겠습니다만 결국 모든 통일은 총선거를 또는 그 결론은 평화적으로 이룩하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주장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남한의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남북평화회담은 보시는 바와 같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으로 시작하여 1991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김정일 남북공동선언, 2018년 문재인, 김정은 1차 판문점 선언, 2018년 6월 2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미국 유해 송환이었으며 북한의 부분 핵시설 파기를 보였지만 미국은 완전 비핵화의 요구에 북한은 응하지 않아 결국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제안하는 죄송합니다. 남과 북이 제안하는 방법을 넘어 전쟁에서 평화를 가는 길 제3의 길로서 어떤 길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당국이 제시한 통일 방안으로서의 연방제가 상이한 체제 속에서 가능한 것인가? 또한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이 완전히 사라졌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남한 정부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이 형성되는 정치적 상황에서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마련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화해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간 필요한 그것을 가능하게 할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반자인 동시에 적대국이라는 이중성을 바로 인식해야 하며 남남 갈등으로 분열된 의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가치관을 공유하여 사회적 단결을 강화할 때 통일의 길은 앞당길 수 있습니다.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 일찍이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은 1987년에 창립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주의, 두익사상을 중심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며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은 국제승공연합의 기반을 남북통일운동에 접목하여 범국민통일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참사랑과 하나님주의를 중심한 남북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공교육을 비롯하여 남북통일을 향한 휠체어 국토종단 2000km 대행진 남북통일운동 천만인 걷기대회 통일기원 동반대회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등 다양한 형태의 대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 진보 보수 또는 좌익우익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주의를 중심한 남북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이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은 공산 독재자와 세계적인 성공 지도자의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1991년 12월 6일 한경남도 흥남시 마전 주석공관에서 문선명 총재 네 분과 김일성 주석의 역사적인 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때 북핵 문제, 국제 원자력기구 즉 IAEA 핵사찰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한반도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남북경제협력, 남북교류협력 등 각종 현안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회담 이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선언의 남북한이 조인했고 이듬해 1월 30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었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봐야 할 때입니다.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에서 문선명 총재 내부는 통일조국은 하나님주의로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사회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목숨을 건 제시였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 총재 내부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전에 만수대 국회의사당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주제로 2시간에 걸쳐 그의 평소 신념인 하나님주의와 두익사상 즉 참사랑에 의한 남북통일 방안을 설파하였습니다. 세계일보에서 91년 문선명 총재 김일성 회동은 남북통일운동에 물꼬를 텄다고 하였습니다.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양이분의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 이후 남북 변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가 되었고 남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졌으며 남북 문화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남북 평화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한 남북 평화 통일은 사상과 이념에 대한 준비도 중요합니다만 새로운 환경 창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DMZ 즉 인간이 만들어낸 비무장지대를 평화공원화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도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의 인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후 평화공원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영세국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세국은 왜 필요한가? 영세국으로 나가는 방법도 남북평화 통일을 이루는 한 방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활동을 통해 영세 중립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한학자 총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위스를 보면 유럽 대륙에서 강대국의 위험을 물리치고 영세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은 강소국이 되지 않았는가 하며 그 나라가 얼마나 용단을 잘
내렸는가 하는 말씀과 함께 동북아 신냉전, 특히 북한 핵 그리고 중국이 군사력 강화에 대해 경고하며 국방비를 늘려 군사력을 무모하게 확장하지 말고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황사부터 막아야 할 것이며 평화 실현을 위해 상호 배려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며 전조평화연합을 통해 영세 중립국을 선언함으로 남북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자며 이렇게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영세 중립국을 위한 준비와 유형을 보면 단군의 건국이념인 경천 애인사상, 홍익인간 즉 하나님 중심하고 국방과 재정의 자유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라의 건전성, 특히 사상과 이념의 일치화 속에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04년 1월 고종의 영세 중립을 선언했지만 실패를 하였습니다. 취약했던 우리나라의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또한 지정학적 전략 요충지어야 하며 열강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의 지리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스위스가 1815년에 시작되었고 벨기에는 1831년에 럭셈부르크는 1893년에 민주주의적 중립국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일방적 선언형의 대표적 중립국은 1984년 당시 휘켈레스 대통령인 군대 해산, 평화헌법 마련, 중립국 선언한 코스타리카였으며 오스트리아는 1955년에 미불소형 네 나라가 분할 점령을 하다가 인도와 서방에 미국 불란서를 설득하여 당시 소련에 10억 달러 배상금을 지불하여 중립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1962년에 공산화 직전에 중립을 선언했지만 베트남이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공격함으로써 중립선언을 포기하고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남과 북이 분단될 그 경우도 그랬듯이 남북 통일에 있어서도 4대 강국의 지정학적 의미 그리고 이웃나라와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그들 나름대로의 계산 속에서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북한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호시탐탐 그들만의 주체사상을 중심한 남침의 야욕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국가인 미국과 일본과 하나 되어 남북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데 협조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물려 반일 반미로 나서면 안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평화공동체 이웃나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평화적인 길을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북한이 아닌 남한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 문제, 즉 남남 갈등입니다. 우리나라 내부 이슈 및 이념과 관련된 갈등을 보면 반공국시 보수 정권이 출현되었고 진보 정권으로 권력이 이동되기도 하였습니다만 대북 정책 갈등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명박 정권과 그를 이은 박근혜 정부의 탄생은 보수 진보 간 내전 수준의 갈등을 심화하였으며 북한의 핵 개발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관계 강경 기조는 진보와 보수의 소리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면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친북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 이념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노사 갈등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자의 복지 정책을 둘러싼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의 갈등과 투쟁이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념 갈등이 있어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놓고 언필칭 촛불혁명과 보수의 태극기 혁명이 극명하게 대립하였으며 2018년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놓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난 남남 갈등이 격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통일 한국의 발전의 법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생의 이치입니다. 이성성상, 즉 마음과 몸의 두 가지 성품이 서로 상대적 관계를 갖는 필연적 관계로서 한쪽을 부정하면 나의 존재의 기반이 없어집니다. 존재는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성이 음성을 부정하면 양성이 있을 수 없고 음성이 양성을 부정하면 음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발전의 원동력은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 두 가지 성품이 서로 주고받는 수작용을 통해, 즉 남자와 여자는 양성과 음성의 두 가지 성품이 수작용하여 생존하고 또 성상과 형상, 즉 보이지 않는 실체와 보이는 실체의 이성성상의 수작용을 할 때 존재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조화와 균형에 있어서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 두 성품이 서로 부정하고 반발하면 공멸하기에 서로의 수작용에 의해 서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가 흐르게 되면 존재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넷째, 계대 생성입니다. 즉 이성성상이 작용해 수작용의 힘은 정분합작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의 수작용에 의해 합일체의 결과를 낳게 합니다. 따라서 이성성상의 법칙은 존재의 다음의 세대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성성상의 원리에 의하면 보수와 진보는 상극이나 상반관계가 아니라 상생관계, 이성성상의 관계에서 발전과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의 주체사상같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념이나 사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공민종교 주체사상을 살펴보면 주체는 북한 당국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이며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주체사상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나 마오이즘보다 훨씬 더 종교적입니다. 세계 10대 종교의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위권에 북한의 2천만 신도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공민종교로 10위권에 반열에 올랐습니다.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남남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과 소통을 위해서 종교적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특성은 영성을 지향합니다. 영성의 핵심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랑, 자비, 인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종교는 갈등과 고통이 있는 곳에 구원의 사역을 실천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이념은 하나님주의이며 하나님주의는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세계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주의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보수와 진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양자를 아울러 통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의 3대 주체 사상의 주체는 사랑의 주체입니다. 즉 가정의 중심인 참부모의 사랑의 주체, 학교 배움에 있어서 중심인 참스승의 사랑의 주체, 그리고 주관, 즉 어떤 조직이나 직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주관의 중심인 참주인의 사랑의 주체를 말합니다. 결국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의의 3대 주체는 사랑의 주체입니다.
즉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자녀, 학생, 종업원을 아끼고 보살펴 주면서 이 세계 전체를 사랑의 봄동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통일한국의 3대 주체사상이야말로 유물론적, 폭력적, 독재적인 북한의 주체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인 것입니다. 거짓 주체의 실상을 파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3대 주체의 자리로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통일한국, 즉 남북평화 통일을 이루는 기본의 핵심인 것입니다. 원로 지도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로들의 기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로들, 즉 노인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기여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적 기여입니다. 65세 이상인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입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태어난 노인 세대는 국내는 물론 외국의 산업화와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력 순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2018년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 수준 GNI 또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통계 자료입니다. 둘째, 정치적 기여도입니다. 우리들의 원로 노인 세대는 산업화를 통한 국제 성장과 더불어 민주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개헌을 통한 대통령 직접선거, 평화적인 정권교체 등을 이루어냈으며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음에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최초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기여입니다. 원로 세대는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겪게 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가족과 사회를 지탱해온 당사자들이십니다. 원로 세대들은 1997년 외환위기에 동참하여 이를 극복하였고 가족과 이웃 중심의 따뜻한 집단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3대가 어우러져 사는 우리 가족 문화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면서 사회문화적 발전은 전 세계 우리의 노래, 드라마, 음식, 한국어를 전파하는 한류를 형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우리 가정도 미래도 대한민국도 없다는 양무, 원로, 시무, 대한 내 뜻을 새기면서 오늘 원로들의 길잡이 20번째 6월 15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